1년 기다려서라도 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례 없는 대란이 터졌습니다. 미국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차 한 대 사려고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관세 으름장에 굴복하고 미국 내 모든 자동차 회사가 가격을 올렸죠. 전 세계가 한국 차도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 인상? 없습니다. 대신 내놓은 카드는 가격 동결과 76억 달러 초대형 투자. 현대차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트럼프의 압박이 왜 한국에겐 최고의 기회가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관세 이슈가 휘몰아치면서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차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차를 사겠다고 말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현대차 딜러십. 평일 오후 2시임에도 주차장은 만차였고 딜러십 내부는 상담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가족 단위 고객들이 전시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영업사원들은 쉴 틈 없이 상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대기 14개월, 팰리세이드 10개월 후 출고. 심지어 전시차 당일 완판. 벽에 붙은 안내문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처럼 말이에요. 이 광경이 과연 정상적인 건가요? 미국에서 외국 브랜드 차를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국 차를요? 현재 한미 협상을 통해 15%로 관세가 타결됐지만 불과 몇 달 전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트럼프의 핵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2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 발언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저는 마이클 데이비스입니다. 워싱턴 DC에서 15년간 국제무역을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죠.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과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수많은 무역 전쟁을 지켜봤어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일본과의 반도체 갈등, 유럽과의 철강 분쟁까지.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현상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보통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의 수요는 급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다른 대안을 찾게 되죠.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차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관세 인상 위협 이후 오히려 판매량이 폭증한 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모든 경제 이론을 뒤집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트럼프의 그 오만한 발언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달 전 그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그 말들 말이에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4월부터 발효될 것이다. 트럼프는 그 순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 한 방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당시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 발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동료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각 브랜드별 영향을 즉석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번엔 정말 심각하겠는데. 동료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동차는 워낙 가격이 높아서 25% 관세면 소비자들이 확실히 느낄 거야. 정말 그랬어요. 4만 달러짜리 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1만 달러가 추가되는 거니까요. 미국 중산층 가정에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자동차 업계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도요타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당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며칠 후 관세 부과 시 가격 조정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혼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 인상으로 관세 부담 분산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독일차는 더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BMW는 상당한 수준의 가격 조정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벤츠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수입차 브랜드가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 불가피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만 조용했던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현대차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브랜드가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말이죠. 현대차는 왜 발표를 안 하지? 제시카가 의아해했어요. 아마 내부 검토 중일 거야. 곧 나올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 후 완전히 예상 밖의 발표가 나왔어요. 현대차 그룹, 미국 관세 부과에도 가격 동결 방침.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격 동결이라고요? 25% 관세 부과 예고 상황에서요? 성명서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미국 고객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고객을 보호하겠습니다. 관세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가격 동결로 인한 현대차의 예상 손실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연간 미국 판매량 85만 대, 수입 차량 비중과 평균 관세 부담을 고려하면 연간 15에서 20억 달러의 손실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동료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지만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 현황을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이미 엘라베마 공장 연간 40만 대, 조지아 공장 연간 34만 대, 총 74만 대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현대차 미국 판매량의 약 75에서 8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출고되는 차들은 아예 관세가 없는 것이었죠. 순간 깨달았어요. 현대차는 어차피 관세에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을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거죠. 반면 다른 브랜드들은 어땠을까요? 도요타는 미국 판매 차량 중 48%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혼다는 55%, BMW는 무려 70%를 독일에서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현대차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구축해온 미국 내 생산 기반. 이것이 관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꾼 핵심 요인이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한국차를 견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차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부각시킨 셈이 된 거죠. 지금 제 앞에 펼쳐진 14개월 대기 행렬은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트럼프의 오만한 관세 위협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결과. 한국차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트럼프에게는 완벽한 패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3개월간 저는 매주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를 목격했어요. 3월 관세 발표가 나온 직후인 4월, 한국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12% 감소, 혼다는 15% 감소, BMW는 21%나 떨어졌어요. 한국차만 혼자 역주행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6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보면 더욱 극명해져요. 현대와 기아를 합친 시장 점유율이 11.5%까지 올라갔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이 9.4%였으니까 2.1%포인트나 뛴 거예요. 반대로 도요타는 작년 16.9%에서 15.8%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차와 일본차의 격차가 급속히 좁혀진 거였어요. 이는 연간 약 25만 대 규모의 시장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도대체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격 변화부터 파악했어요. 관세 발표 이후 각 브랜드가 실제로 얼마나 가격을 올렸는지 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패밀리 SUV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도요타 시에나는 4월부터 43,000달러에서 49,000달러로 올랐어요. 6,000달러, 퍼센트로는 14% 인상이었죠. 혼다 파일럿은 38,000달러에서 44,000달러로 뛰었습니다. 6,000달러 인상으로 16% 오른 거예요. BMW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엑스오가 62,000달러에서 73,000달러로 올랐거든요. 무려 11,000달러, 18%나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 팰리세이드는 어땠을까요? 35,000달러 그대로였어요.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보이시죠? 같은 SUV인데 팰리세이드와 혼다 파일럿의 가격 차이가 9,000달러까지 벌어진 거였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실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여러 딜러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도요타 딜러십부터 갔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도요타 쇼룸이 한산했어요. 몇 명 안 되는 고객들이 있었지만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가격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영업사원과 조용히 상담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시에나가 이렇게 올랐다고요? 죄송합니다. 관세 이슈로 인한 불가피한 조정이었습니다. 고객은 고개를 저으며 나가더라고요. BMW 딜러십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쇼룸 한쪽 구석에서 젊은 부부가 X5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가격표를 본 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73,000달러요? 작년에 친구가 62,000달러에 샀다고 했는데 영업사원도 설득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결국 그 부부도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면 현대차 딜러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활기. 가족 단위 고객들이 여기저기서 차량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상담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영업사원들은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40대 부부가 팰리세이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격이 안 올랐네요. 네, 저희는 고객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60대 고객이 카니발을 상담받고 있었죠. 14개월 기다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 가격에 이런 차를 어디서 찾겠어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 애틀랜타, 피닉스까지 출장을 다니며 확인한 결과 어디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업계 전문가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문 컨설팅 회사 JD 파워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크 필즈와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15년간 이 업계를 지켜봤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관세가 특정 브랜드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는 전례가 없어요. 월스트리트의 자동차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보고서에서 현대차의 현지 생산 전략이 관세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딜러십에서 만난 고객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댈러스에서 만난 교사 제니퍼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간 혼다만 탔는데 이번에 현대로 바꿨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 혼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애틀랜타의 엔지니어 마이크 톰슨도 비슷했어요. BMW를 알아보다가 현대 제네시스로 갔어요. 가격은 2만 달러 저렴한데 기능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카고에서 만난 은퇴자 부부였습니다. 도요타만 30년 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차 샀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이제 트렌드 따라가네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사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요타와 혼다는 긴급 전략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었죠. 특히 도요타는 일본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긴급 지원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30년간 미국 시장을 장악해온 도요타로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BMW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본사는 미국 시장 전략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흐름은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추적한 6월 데이터를 보면 현대차 딜러십의 평균 대기 시간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반면 도요타와 혼다 딜러십들은 재고 차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2, 3주면 나가던 차들이 6에서 8주씩 전 시장에 머물고 있었어요. 무역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급격한 시장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데이터를 보니
이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도 모자라 한국차의 위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5월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대차그룹, 조지아주에 76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 추가 투자 발표. CNN 긴급 뉴스였어요. 앵커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76억 달러라고요?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세 위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발표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관세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는 정반대로 움직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투자 내용이었습니다. 연간 5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설. 테슬라 기가팩토리와 맞먹는 규모였어요. 축구장 572개 크기의 부지에 최첨단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8,500개 직접 일자리, 1만 4,000개 간접 일자리 창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조지아주의 미래를 바꿔놓을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8,500개 직접 일자리라는 건 웬만한 도시 하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규모였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조지아주의 반응이었습니다. 주정부는 현대차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18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 원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이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었어요. 조지아주의 낮은 법인세율 5.75% 혜택과 함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각종 세제 감면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공장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용 도로와 전력망까지 구축해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리치먼드 힐, 브라이언 카운티 공항을 현대차 전용으로 확장 개선한다는 계획까지 나왔어요. 1,100억 원을 들여서 말이죠. 미국 주정부가 한국 기업 하나를 위해 공항까지 개선해준다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무역 분석을 해오면서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지아 주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지 뉴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87%가 현대차 투자를 환영한다고 답했어요. 수십 년 만에 이런 기회가 왔어요. 우리 지역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한 주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현대차에 취직시키고 싶어요. 한국 회사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주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에서 현대차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주에도 투자해달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현대차 모시기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신랄했어요. CNN은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차만 도왔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관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던 트럼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국차만 홀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역효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차의 미국 시장 장악만 도왔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의도와 정반대 결과. 관세가 오히려 현대차의 경쟁력만 부각시켰다. 뉴욕타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현대차는 트럼프보다 더 미국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진짜 미국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런 언론 반응들을 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낳았다는 걸 미국 언론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극적인 변화였어요.
저는 여러 딜러십에서 만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만난 엔지니어 데이브 윌슨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20년간 도요타 캠리만 탔습니다. 아버지도 도요타, 할아버지도 도요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 소나타로 바꿨습니다. 왜 바꾸셨나요? 관세 때문에 도요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가격을 안 올렸더라고요. 처음엔 품질이 걱정됐는데 막상 타보니 도요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애틀랜타의 교사 미셸 로드리게스도 비슷했어요. 혼다 파일럿을 30년간 탔는데 이번에 기아 텔루라이드로 바꿨어요. 가격은 1만 달러 저렴한데 기능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주변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엔 친구들이 의외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더니 다들 부러워해요.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한국차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피닉스에서 만난 은퇴자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버트와 메리 앤더슨 부부는 30년간 포드와 GM만 고집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현대 제네시스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차만 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현대차가 조지아에 76억 달러 투자한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진짜 미국을 위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고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진짜 애국 아닌가요? 포드나 GM이 요즘 그런 일 하나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현대차의 미국 기여도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현대와 기아가 미국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엘라베마와 조지아 두 주에서 세수 기여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간접 고용 효과도 8만 5천 명에 달했어요. 이는 웬만한 미국 기업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현대차의 전략을 극찬했어요. 자동차 전문 컨설팅 회사 JD 파워의 수석 애널리스트와 인터뷰했을 때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꿨어요. 20년 전부터 미국 현지화에 투자해온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월가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현대차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30%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도 강력 매수 의견을 냈어요. 관세 위기를 완벽한 성장 기회로 전환시킨 경영진의 해안이 돋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차를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차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려준 셈이 됐거든요. 관세라는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꾼 현대차의 전략. 미국 땅에 뿌리 내려 진짜 미국 기업보다 더 미국적인 모습을 보여준 현대차의 철학. 이 모든 게 트럼프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현대차의 이런 성공이 모든 이들에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잃은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6월 들어서면서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관세 회피 전략, 과연 공정한가? 자동차 전문지에 실린 기사 제목이었어요.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분석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내 생산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다. 진정한 수입차 브랜드라면 관세 부담을 져야 마땅하다. 이런 논조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매체에서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차의 미국 시장 잠식, 이대로 괜찮은가? 현지 생산은 시장 점령을 위한 교묘한 전략. 점점 조직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너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역업계에서 15년간 일해오면서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봤거든요. 실제로 며칠 후 더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관세 정책은 일부 외국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진정한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표현이었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현대차를 겨냥한 거였죠. 도요타와 혼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공업회는 워싱턴에 로비스트들을 대거 파견했어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BMW와 벤츠를 포함한 독일 자동차 협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에 따른 차등 관세 적용. 이런 방안들이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죠. 일부 매체들은 더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덤핑 수준. 현대차의 미국 진출, 계획된 시장 점령 전략.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출신 하원 의원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 오히려 특정 외국 기업만 이롭게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저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정당한 경쟁력으로 성공한 기업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공정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대차를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대차가 뭘 잘못했나?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는데 20년 전부터 미국에 투자해온 회사를 지금 와서 뭐라고 하나? 진짜 미국을 위하는 건 현대차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올라왔어요. 특히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 주민들의 반응이 강력했습니다. 현대차 덕분에 우리 지역이 살아났는데 무슨 소리냐? 8만 5천 개 일자리가 가짜냐? GM이나 포드가 우리 지역에 이런 투자해줬나? 현지 지역 신문들도 현대차 편에 섰어요. 엘라베마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의 진짜 파트너다. 20년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해왔다. 지금 와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현대차가 가져다준 혜택을 무시하고 있다. 조지아 애틀랜타 저널도 비슷했어요. 현대차에 76억 달러 투자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이런 투자를 거절할 주가 어디 있나? 현대차는 조지아의 미래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CNN에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64%가 현대차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현대차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응답도 58%나 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어요. 20, 30대에서는 78%가 현대차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판매 현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오히려 현대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휴스턴 현대차 딜러십에서 만난 고객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 보고 더 확신이 들었어요. 현대차를 공격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현대차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성공하는 회사를 견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니까. 저는 승자편에 서고 싶어요. 애틀랜타에서 만난 또 다른 고객도 비슷했어요. 도요타 20년 탔는데 이번 일로 현대차로 갈아탔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논란이 현대차의 미국 기여도를 더 널리 알리는 효과를 낳고 있었던 거죠. 실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6월 이후 현대차 판매량이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전월 대비 12%나 늘었습니다. 현대차가 대응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공격적인 반박 대신 팩트로 조용히 대응했거든요. 현대차 미국 법인은 간단한 보도자료 하나만 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년간 미국에 1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8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연간 15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기여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였거든요. 120억 달러 투자, 8만 5천 개 일자리, 연간 15억 달러 세금 납부.
이런 수치들 앞에서는 그 어떤 공격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미국 언론들도 현대차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현대차를 공격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질투일 뿐이다. 미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것은 현대차의 장기적 비전과 고객 중심 철학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현대차는 진정한 미국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다. 뉴욕타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현대차 논란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부족을 드러낸다. 공정한 경쟁에서 뒤처진 것을 제도로 막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경쟁사들의 반격은 완전한 역효과를 낳았어요. 오히려 현대차의 미국 기여도와 경쟁력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만 만들어낸 거였죠. 7월에 들어서면서 이런 공격들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켰거든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공격을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 현대차가 보여준 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어요. 진정성과 일관성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모든 걸 뒤바꿀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 25%에서 15%로 완화. CNN 긴급 뉴스였어요. 8월 1일 발효 하루 전 간신히 합의가 이뤄진 거였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25% 으름장은 완전한 허상이었습니다. 4개월간의 위협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거였거든요. 물론 한국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추가 투자 약속 등 일부 양보를 했지만요. 하지만 이는 이미 계획된 투자를 공식화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웃긴 건 현대차에게는 이마저도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75에서 80%에 달하니까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기여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이미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삼성은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LG는 조지아에서 GM, 포드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협상장에서 쏟아져 나오자 미국 측 협상팀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의 누적 투자 규모만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직간접 고용 효과는 18만 명에 달했고요. 연간 세수 기여도는 12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가요? 미국 측 수석 협상 대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모두 공식 통계입니다. 한국 측 답변이었어요. 실제로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시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반도체 산업 30% 위축, 전기차 생산 50% 감소, 자동차 부품 공급망 마비. 한국이 더 이상 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수치로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을 다시 봐야 할 때다. 이들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서 끌려다니는 약소국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완전한 헛발질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땅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시간 출신 민주당 의원은 외국 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조에서도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소수 의견들은 압도적인 지지 여론에 묻혔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까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에서 20년간 일해온 제임스 윌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외국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대차가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죠. 텍사스 삼성 공장의 데이빗 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때는 한국을 도와주러 갔죠.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정치권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조지아주, 텍사스, 엘라베마 출신 의원들이 백악관에 압박을 가했어요.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우리 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강경파들은 끝까지 25%를 고집했지만 경제팀과 외교팀은 현실적 타협을 주장했어요.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협상 타결 발표를 하면서도 트럼프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4개월 전 강경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15%로 타결된 이후에도 한국차 열풍이 전혀 식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8월 들어서 현대차 대기 시간이 14개월에서 16개월로 늘어났어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관세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거든요. 품질, 가격,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 이 모든 면에서 한국차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댈러스 현대차 딜러십에서 만난 고객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세가 15%든 25%든 상관없어요. 현대차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실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8월 한국차 시장 점유율이 12.8%를 넘어섰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14.2%로 떨어졌고 혼다는 12.5%까지 내려앉았어요. 불과 6개월 만에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브랜드 충성도 조사에서도 현대기아가 84%를 기록했습니다. 도요타의 78%, 혼다의 74%를 넘어선 거였어요. 이제 한국차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였죠. 월가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연초 대비 45% 상승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대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됐다. JP모건의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무력이나 압박이 아닌 실력과 진정성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한국은 더 이상 을의 입장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파트너, 때로는 주도권을 쥔 강자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결국 한국의 진짜 실력만 전 세계에 알려준 셈이 됐어요. 4개월간의 소동이 끝나고 나니 승부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새로운 차원의 위상을 확립했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차 인기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에게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대차 딜러십마다 예약 접수가 밀려들어 아예 대기자 명단을 받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전시차조차 구경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말에 딜러십에 가면 전시차 주변에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러 딜러십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극과 극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도요타 딜러십부터 갔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쇼룸이 한산했어요. 몇 대의 신차가 전시되어 있었지만 구경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한 영업사원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요즘 어떠세요? 솔직히 힘들어요. 고객 발걸음이 뚝 끊어졌거든요. 관세 때문인가요? 관세도 관세지만 이제 아예 한국차만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실제로 가격표를 보니 참담했어요.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52,000달러였는데 현대차와는 13,000달러 차이였어요. 혼다 딜러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일럿 많이 나가나요? 예전만 못해요. 한국차 가격이 워낙 매력적이라서. 영업사원의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반면 현대차 딜러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주차장부터 만차였고 쇼룸 안은 북적북적했어요.
모든 상담 테이블이 차 있었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팰리세이드 볼 수 있나요? 한 고객이 물어보니 직원이 죄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시차가 한 대뿐이라서 대기하셔야 해요. 전시차를 보기 위해 대기해야 한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고객들의 변화된 인식이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한국 제품하면 가격 경쟁력이 전부였어요. 품질은 의심받고 디자인은 촌스럽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휴스턴 현대차 딜러십에서 만난 50대 부부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20년간 렉서스 ES만 탔는데 이번에 제네시스 G90으로 바꿨어요. 왜 바꾸신 거예요? 렉서스 신차가 8만 달러인데 제네시스는 6만 5천 달러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실내 마감재부터 다르죠. 렉서스는 그냥 가죽인데 제네시스는 나파 가죽에 마사지 시트까지. 기능도 훨씬 많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서 선택한다는 거였거든요. 댈러스에서 만난 30대 부부도 비슷했습니다. 카니발 언제 나와요? 지금 주문하시면 내년 10월 정도요. 1년 넘게 기다려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차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카니발이 최고예요. 3열까지 진짜 넓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이런 반응을 보며 정말 한국차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실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JD 파워에서 발표한 2025년 자동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기아가 종합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초기 품질 지수에서 도요타와 혼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급차 부문이었어요. 제네시스가 BMW, 벤츠, 아우디를 모두 제치고 럭셔리 브랜드 만족도 1위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서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도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가 최고 등급인 5스타를 받았어요. 같은 등급을 받은 일본 차는 도요타 시에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비자 리포트에서 실시한 신뢰성 조사에서도 현대기아가 4위에 올랐어요. 5년 전만 해도 15위 밖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결과들이 나오자 업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차는 더 이상 가성비의 대명사가 아니다. 이제는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카엔드라이버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라인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진짜 경쟁자가 됐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 실제 판매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제네시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반면 BMW는 12%, 벤츠는 8% 감소했어요. 중형 SUV 시장에서도 현대 팰리세이드가 도요타 하이랜더를 제치고 판매량 2위에 올랐습니다. 1위인 시에나와의 격차도 급속히 좁혀지고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고객들의 선택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렴해서 한국차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더 좋아서 선택하고 있었어요. 애틀랜타에서 만난 60대 은퇴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자가 추천해줬어요. 한국차가 정말 좋아졌다고. 막상 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일단 조용해요. 그리고 편해요. 기능도 많고. BMW 타던 아들도 부러워해요. 시카고에서 만난 40대 회계사도 비슷했어요. 아이들이 현대차 타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좋다고 한다면서.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보다 실용성을 봐요. 한국차가 그런 면에서 최고죠. 정말 모든 세대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3년 된 팰리세이드가 신차 가격의 8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도요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0%에 불과했거든요. 제네시스는 더 놀라웠어요. 2년 된 G90이 신차 가격의 9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BMW나 벤츠보다 높은 수준이었어요. 한국차 중고차도 이제 비싸네요.
중고차 딜러의 말이었어요. 예전엔 한국 차는 값이 빨리 떨어졌는데 이제는 일본 차만큼 값을 받아요. 정말 모든 면에서 한국 차의 위상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월가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주가가 52주 최고점을 경신했고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다. 골드만삭스의 평가였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브랜드의 위상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신뢰, 품질, 그리고 정체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것. 한국 차는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1등 브랜드가 된 거였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더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변화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데이터와 현장 취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진짜 답은 한국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스, 한국차 현상에 대한 특집 칼럼 써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이번 기회에 한국 직접 가서 취재해보는 게 어떨까? 현대차 본사에서 인터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네.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15년간 무역 분석을 해왔지만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보고서와 데이터로만 접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들의 진짜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초구의 현대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고층 사옥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70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을 만들어냈다니. 현대차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과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희는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어요. 2005년부터 저가차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신 건가요? 품질 혁신이 가장 컸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 정책을 도입했고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는 철학을 정착시켰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시한 거였거든요. 관세 이슈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현재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85%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입니다. 거의 미국 기업 수준이네요. 현지화를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현지 고객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미국 고객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로잡고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경기도 화성의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연구단지를 보는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런 세계적 수준의 기술 중심지를 가지고 있다니. 첫 번째로 전기차 연구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가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아이오닉 6의 주행거리가 530km예요.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죠. 연구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었어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25% 증가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내년에는 5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연구시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넥소의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직접 보니 정말 정교한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수소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되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도요타와도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연료전지 효율성과 내구성에서는 독보적이죠. 젊은 연구원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2030년까지 미국 내 수소 충전소를 현재 80개에서 1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른 비전이었어요. 자율주행 기술 시연도 놀라웠습니다.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도심 환경을 완벽하게 주행하더라고요.
2027년부터 고속도로 구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AI 인터페이스 체험은 정말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집까지 최적 경로로 안내해줘. 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25분 소요 예상됩니다.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간 현대차 발전을 이끌어온 연구소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모든 성과의 비밀이 뭔가요? 위기 속에서도 철학을 지킨 것입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가격 경쟁보다 가치 경쟁을 선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인가요?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듯이 고객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형 경영 철학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현대차의 성공은 단순한 관세운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저가 이미지를 버리고 장기 품질 보증과 현지 맞춤형 생산, 친환경 기술 투자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였어요. 무엇보다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는 서비스 철학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술력,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신감과 철학.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모습이구나. 호텔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자동차 회사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철학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한국형 경영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기업만이 진짜 강자가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칼럼으로 정리할 생각에 벌써 가슴이 뛰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칼럼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니 마음이 벅찼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현대차의 성공은 절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였어요. 2005년 저가차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장기 품질 보증 정책 도입, 현지 맞춤형 생산 확대, 친환경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었어요.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겠다. 이 한마디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 정책도 그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가족의 차라면 10년은 걱정 없이 타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였어요. 남양연구소에서 직접 본 2025년 전기차 수소차 글로벌 판매량 25% 성장의 비결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 경영 철학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바로 기술과 철학의 조화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독일의 엔지니어링이나 일본의 장인 정신과는 다른 한국만의 차별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다른 기업들은 위기가 오자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고객은 우리 가족이라며 끝까지 가격을 지켰습니다. 이런 일관된 철학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였어요.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깨달았다. 위기 속에서도 철학을 지킨 기업만이 진짜 강자가 된다는 것을. 15년간 무역 분석을 해오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가격이나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철학이 시장을 바꿨거든요. 칼럼 제목을 한국차 현상의 진실 기술과 철학이 만든 새로운 경쟁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칼럼을 제출했어요. 데이비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한국에 다녀온 보람이 있었겠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칼럼이 발행된 후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온라인에서 2만 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꽤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관점의 분석이다. 한국 기업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한 글은 처음이다. 무역 전문가답게 객관적이면서도 감동적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업계 동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몇몇 동료 애널리스트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데이비스, 정말 좋은 칼럼이었어. 한국 기업들을 다시 보게 됐어. 철학이 경쟁력이 된다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어. 일주일 후에는 워싱턴 지역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인터뷰였지만 의미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화 요소죠. 며칠 후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국제통상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학생들이 한국차 현상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앞에서 1시간 발표를 했어요. 질문도 활발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건가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제 딸 에밀리가 대학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친구들이 아빠 칼럼 읽었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다는 친구가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동료 제시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칼럼 읽고 현대차 전시장에 가봤어. 정말 생각보다 좋더라. 진짜? 응, 다음에 차 바꿀 때 한국 차도 고려해 볼 생각이야. 최근에는 업계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모이는 소규모 세미나였는데 30분 정도 한국차 현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비전과 고객 중심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몇몇 업체 관계자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좋은 분석이었어요. 저희도 한국 파트너사와 협력을 고려해봐야겠네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15년간 무역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했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철학과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결국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완벽한 사례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75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 올바른 가치와 철학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더 놀라운 모습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무역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역사적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기업과 나라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함께하는 시대 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